또 종자기업 하나는 터널링을 해서 키웁니다. 그 다음에 SK CNC 위에다 얹으면 됩니다. 그렇게 얹어주면은 증여세니 뭔가 없이 다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지주회사 제도가. 방법이 없네요. 간단합니다. 지주회사 지정제도만 바꾸면 됩니다. 기업 집단 단위로 지주회사 지정제도 하나만 바꾸면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께서 이상현 교수님 두 분 다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과연 보수 진보의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정치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와 정치민주주의를 믿는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수의 가치도 진보의 가치도 아니고 이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를 동의하는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데올로기 문제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즉 특히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프로그레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락커펠러 패밀리 같은 그런 가문들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레스 무브먼트라는 정치 운동은 민주당이라는 진보 세력과 공화당의 일부 보수 세력이 같이 해서 이룬 겁니다. 그것을 입법화시키고 완성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바로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도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맥시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맥시멈도 아니고 정말 건전한 보수가 되려면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폄하하거나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신 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부 3.0을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뭐 하나만 한다고 딴 걸 못한다는 그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잠재적 위험론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제가 김상조 교수님도 저와 같은 뜻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핑계 요인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하지 않을 핑계 요인으로 환경이익도 신경을 여기 써야 되고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늦춰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핑계 요인을 가지고서 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가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는 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은 많이 했는데 공감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입법 성과는 의외로 민주당 등 야당의 전략적 선택에 좌우될 공선이 크다. 이 말에 공감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거기서 갑을 문제 중요 안 하다는 거 아닙니다. 경제민주화 재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다음번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환경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꼭 이뤄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국 부서에서 오신 신영선 국장님, 하시죠. 저는 그 PT 자료 준비한 게 없어 그냥 해주시면 그냥 그러세요. 예. 네, 저 공정거래연대 경쟁정책부장 신영선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좋은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김상조 교수님, 이상승 교수님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수렴하는 모습을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일감거래주의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3장에 규정을 신설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의견들은 저희 정부 입장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시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당 단가이나 그리고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세 가지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부당행위에 대한 3배 배상제 도입, 그리고 중기협동조합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또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라든지 신규순환 출자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잠깐 경제민주화 개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휴일제라든지 유해물질 관리 규제, 이런 노동이나 근로복지하고 관련된 규제라든지 환경 관련 이슈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별개의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별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방안 관련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3장의 규제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에 있는 제23조 부당지원행위 규정은 산업별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유리한 조건의 지원 행위 이미 입증돼야 되고 또 공정거래 저해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행 규정이 강화로는 산업 분야별 거래 질서하고 관계가 없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기회 유형 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사익편취에 있는 규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3장의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보완하더라도 아까도 이제 발제해 주신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은 시장의 거래 질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제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또 정상 가격하고 차이가 없거나 정상 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광고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일감문화적인 규율이 불가능하다. 또 사업계의 위험, 대리사 간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 현행 규정으로는 규율이 불가능합니다. 김상조 교수님이 정무위에서 논의된 초안이 법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제기의 비판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논란의 원인이 된 법안 문구를 분명히 수정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는 한정적인 열거된 행위만 금지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내부 거래가 정당한지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공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구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이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부당한 문구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와 부당한 거래 시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조항은 과잉규제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기본적으로 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로서 경쟁법이 아닌 회사법의 영역이다. 이상승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미국에서는 이게 회사법에서 다루고 있고 이게 당사자간 소송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시대적인 산물인데 그 국가에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입법이 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경쟁 촉진뿐만 아니고 경제협조증 방지도 그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선한이 문제 삼는 사익편취 행위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등 경제협조증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3장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이상승 교수님이 한시적으로는 3장에서 규율하되 5장에서는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당 내부 거래의 이제 목적이 지금 박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터널링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 총수일가와 사익하고 관련이 없는 부실계열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의 내부 거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5장에 있는 부당 지원행위 금지 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대기업 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공정거래 저해 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경쟁 제한 행위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규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서구의 전통적인 경제법하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소위 가불관계, 이것도 거래상징이 남용행위라는 것도 경쟁 제한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착취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이 포괄한 내용은 서구의 경쟁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는 경쟁적인 방식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따른 거래 비용을 줄여서 수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거래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주사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수주사, 거래 상대방 계열사가 원하는 조건대로 거래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장감시국장 할 때 SK CNC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 모 은행의 경우에는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은행의 경우에 SI 분야에 발주를 하는데 SI 많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견적을 받아와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SK CNC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우에 많은 할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SK그룹의 계열사들인 SK텔레콤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SK CNC가 부르는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제 이상승 교수님이 개정하는 수직 계열화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등은 개정안 적용을 제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화 사유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적용제의 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안을 내부거래 원칙 금지로 오해할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보완 과정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이 아닙니다. 기업이 금지 행위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양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한정적으로 열고 하되 적용제의 행위는 대표 사례를 예시해서 예시에 없더라도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당연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 과정이나 향후 대통령령 입안 과정에서 부처 협의라든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토픽인 가불관계 해소 법안 관련해서 김상조 교수님이 대리점 계약에 대한 특별법을 바로 제정하기보다는 먼저 공정인 고시를 통해 집행을 강화하며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 선배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법리나 현실적 효과 측면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다양한 업종에서 계약관계도 다양합니다. 이제 전속 대리점이 있고 독립 대리점이 있습니다. 또 거래 형태도 직매입 거래도 있고 이제 위수탁 거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서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하고 대리점 간의 거래는 최근에 그 기준이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유통 채널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에 어떤 중추신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 결과 별도 입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특별고시 운영 등 시험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맹사업법은 2002년에 제정이 됐고 대금의 유통업법은 2011년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입법되기 전에 단연간 관련 고시를 운영한 후에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소매업 고시 같은 경우는 26년간 고시를 운영한 다음에 2011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본사에 좀 부담이 되면 대리점주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지 않겠냐는 걱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그 대리점을 직영한다든지 또는 대형 마트나 전자상거래 등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시키면
오히려 대리점의 영업기관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다. 거고요. 또 이제 집단소송제나 3대 배상제의 전면 확대 등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제는 하나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액 다수의 피해 발생 분야에 적합한데, 그래서 담합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실익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리점 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점별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점 관계 불공정 거래 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선배배상제도의 경우에도 우리 민사법칙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손해배상이 원칙인데, 이런 체계와 다른 선배배상제도의 도입은 행위의 악의성이라든지 아주 그 폐해가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제 진단하고 파악해서 전체 대리점 거래 관계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또 문제되는 부분만을 도려낼 수 있는 맞춤식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혐의 업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리점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조 교수님 그 자료에 이러한 거래상지 남용에 관련해서 피시민 기업에게는 항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피해자, 즉 신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고인의 경우에도 저희 이제 심의 절차상 신고인에게 심의 기회를 통지를 해드리고, 원하면 다 저희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참석을 하게 하고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인의 불법 기회가 없지 않느냐, 신고인이 재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가 무혐의한 사건이라도 법원에 금지 청구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총제 부활, 순환 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이런 소유 부조하고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김상조 교수님은 최근 논의되는 이런 소유 부조 관련 대책은 좀 대정요법적인 방식으로 집단 간 규제 격차도 크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므로 기업 집단법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특별법으로서의 기업 집단과 제정에는 반대하고, 이런 대기업 집단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규율을 회사법이라는 경쟁법, 세법, 각 다양한 법 영역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기업 집단을 규율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보다는 다양한 법 영역에 부분적, 상호보완적 규제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수단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출총제 부활 등 재거래 구조교정 수단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효과를 미치는 재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출총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한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계열회사 출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은 아니다. 대부분 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 해소 금액이 적어서 일부 집단 외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순환 출자 해소에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단 내 지분 해소가 불가능한 일부 집단은 이 주력회사를 기준으로 순환 출자가 이루어진 집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력회사를 외부 매각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대규모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14개 대기업 집단이 124개의 순환 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입니다. 신규 순환 출자의 금지는 앞으로 새로운 순환 출자 형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모든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근 5년 동안에 새롭게 순환 출자 고리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69건이나 형성이 돼서 현재 대기업 집단 순환 출자 수의 한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이런 대기업 집단의 출자 행태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삼성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존재하는
16개 집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향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현재 이제 삼성생명이 주된 교육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경제적 질주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출자의 양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대규모 기업 인수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도입 또는 영국식 의무공개 매수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규모 기업 인수에 따른 승자의 저주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총 특별결의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기업 인수 합병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기업의 신속 과감한 투자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액 주주권 강화, 또 신중한 기업 인수 관행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투자 위축, 소수주주의 기업활동 방해 우려 등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영국식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 M&A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기업 집단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매입해야 하므로 기업 인수 비용을 높여서 M&A가 위축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증권거래법에 저는 97년 도입했다가 바로 다음 해인 98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소유가 분산된 영국의 경우에는 적은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획득이 가능해 이 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M&A 위축 우려도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M&A 시도가 어려워질 경우에 경영권 건재가 어려워져서 총수일가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가 지속될 우려도 존재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이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세션은 시간이 좀 할당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시간 관리를 조금 규제를 조금 느슨하게 했더만 또 그것도 또 시간이 많이 돼요. 재벌 규제를 조금 풀면은 그쪽으로 그냥 확 좀 늘어납니다. 출청제 없으니까 지금 계열기업들이 막 몇 년 사이에 수십 개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기본 원리 모양입니다. 여튼 오늘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또 주최했고 또 경제민주화 이 이슈들이 핵심 이슈고 또 관심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질문을 우리가 1시까지는 마치도록 하고 본래 좀 1시까지는 이 주최 측에서 괜찮다 하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질문을 좀 해야 네, 훌륭한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김상조 교수님하고 박상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뭐 전략적 판단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이점이라고 판단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민평년에서 모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지율이 근데 사실은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은 여야가 같이 하는 포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민주당이 주도를 했고 이제 그 구성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노근 의원 한 분만 이제 새누리당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10몇 %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안철수 지금 당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그쪽 당의 지지율이 뭐 30% 되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끌어올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뭐 깊이 있게 토론을 못하고 제가 이제 느낀 저의 그냥 단견으로는 지금 저희 당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이제 사실 이길 수 있었던 건 보편적 복지 부분하고 경제 민주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경제 민주화 부분하고 보편적 복지 부분을 사실은 새누리당이 상당 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보육관련 같은 경우에도 보육 이슈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서부터 저희 주도를 해왔는데 지금 보육 관련한 예산이 한 12조 원에 가까이 된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영세부터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하든지 직접 주든지 해서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제 집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줍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기본적복지 부분인데 무상급식 부분도 사실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슈도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교수님의 의견에 제가 더 기울어져서 찬성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래서 좀 의견을 모아주면 FIU법 관련해서 저도 뭐 지금 상임위도 미방이고 경제민주화 포럼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하고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FIU법 가지고 현재 최근에 또 당내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I 부분은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언제든지 수색이 가능한 그런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찰이 언제든지 유용한 법이고 경제민주화법도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장이 있어서 이 부분 가지고 또 충돌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분께 그 FIU법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박상현 교수님하고 김상도 교수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